안녕하세요. 제3강 연구의 기본 요소에 대한 학습입니다. 자, 제3강은 우리 교재에서 2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3강의 학습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강의 학습 내용은 첫 번째 개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념의 의의, 제 개념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의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정의의 의의와 정의의 종류.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실입니다. 사실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자, 네 번째로 가설입니다. 그래서 가설의 의의, 가설의 종류, 가설의 특성, 가설의 평가 기준, 가설이 될 수 있는 문장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변수의 개념이죠. 그래서 변수의 측정을 위한 요건과 변수의 종류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론의 의의와 이론의 역할들 해서 6가지 키워드에 대한 개념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특히 가설과 변수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입니다. 개념의 의의를 살펴보시면 자, 여러 관념 속에서 어떤 공통된 요소를 추상해서 종합한 하나의 관념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통된 요소들을 추상화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개념은 일정한 관계 사실에 대한 표현이다. 그래서 특정한 여러 현상들을 일반화함으로써 나타나는 추상적인 용어라고 설명하고 있죠. 추상적인 용어. 자, 개념은 현상을 예측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명제, 이론의 전개, 그 바탕을 이루는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재개념화에 대한 정의를 보시면 재개념화 또는 재특정화라고 하는데 모호한 개념들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개념의 의미를 또다시 밝히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개념에 대한 의미가 뭐냐 그 내용들을 될 수 있으면 기출문제에서 출제됐던 그런 문장들을 이용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정의에 대한 내용이죠. 정의에 대한 그 의의를 살펴보면 어떠한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 그죠? 명확히 규정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용어나 어떤 기호에다가 그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바로 정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정의의 종류를 살펴보시면 정의에는 크게 2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개념적 정의, 개념화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자, 어떤 개념을 다른 개념을 사용해서 묘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사랑이라는 의미를 행복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랑은 행복이다 라고 할 때, 사랑은 행복이다 라고 했을 때 사랑이라는 개념을 행복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표현을 했죠. 사랑을 하게 되면 행복하니까 그냥 사랑은 행복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로 그런 개념으로 개념을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특정 용어를 사용할 때 그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지칭하도록 하는 과정, 이것을 바로 개념적 정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조작적 정의, 조작화라고 하는 건데요. 추상적인 구성 개념이나 잠재 변수의 값을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할 내용이나 측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 자, 연구에서 선택된 개념을 실제 현상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관찰 가능한 형태로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현상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관찰 가능한 형태로 표현한다. 연구 또는 연구 가설에 포함된 변수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될 것인가를 서술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개념을 가시적이고 경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조작화 과정의 최종 산물은 수량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연구 논문 같은 것을 보면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라는 말이 있어요. 자, 변수에서 뭐 여러 가지들이 사용될 수 있는데 변수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나 이런 것들이 사전적 의미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도 그 연구에서는 그러한 사전적 의미 말고 다른 의미로 보겠다라고 해서 조작적 정의를 내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다 라고 하면 사랑을 어떻게 측정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사랑은 허그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허그를 몇 번 했느냐에 따라서 허그를 많이 했으면 사랑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허그를 적게 했으면
사랑을 적게 한다. 이게 뭐 적합한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랑을 허그의 횟수로 파악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게 이제 사랑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작적 정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뭐 허그 횟수를 통해서 사랑의 정도를 파악한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사실이죠. 사실이라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현재 있는 일, 이런 것들 말하죠. 자, 확정된 평가의 표준과 관련해서 유효한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발생한 거죠. 실제로 발생하고 현재 있는 일들을 바로 사실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물의 크기, 형태, 색깔, 성질 등 어떤 현상의 상태를 감지하는 거죠. 빨갛다, 네모나다, 그죠? 둥그렇다,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환상이나 허구, 존재하지 않는 거하고는 구분이 분명히 되는 거고요. 자체의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뭐 있을 법한 일 혹은 있어야 할 일 등의 의미를 지닌 진실과는 구분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내용이 바로 가설입니다. 그죠? 가설. 자, 가설의 의의를 한번 보시면 가설은 하나의 사실과 다른 사실과의 관계를 잠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잠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과 사실과의 관계를 잠정적으로 나타낸다. 뭐 가설은 두 개 이상의 구성 개념 또는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형태로 서술한 문장. 그래서 과학적 조사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소비자의 소득이 높아지니까 자동차의 매출이 늘었다 또는 늘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 변수 간의 관계죠. 소득과 자동차 매출과의 관계는 과연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죠? 이거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자, 과학적인 그 조사를 통해서 사실을 밝힐 수가 있겠죠. 자, 가설의 종류를 살펴보면 가설에는 첫 번째 기술적인 가설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가설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의 존재 여부를 말하죠. 그래서 일정한 변수의 분포 상태나 존재 양상을 분석하는 거예요. 분포의 상태 또는 존재의 양상이죠. 양상. 기술이라는 것은 묘사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묘사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분포의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관계적 가설은 변인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게 이제 관계적 가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연구 가설은 뭐 작업 가설 또는 실험 가설, 과학적 가설이라고도 하는 게 연구 문제에 대한 잠정적 해답으로 일반적인 용어로 진술이 되는 가설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다음으로 이제 통계적 가설이 있습니다. 연가설과 대립가설이라고 하죠. 연가설과 대립가설. 자, 연가설은 대립가설과 논리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가설이다. 그래서 주어진 연구를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가설입니다. 연가설. 그 다음에 자, 대립가설이 있어요. 대립가설은 연구자가 증명하고 싶어하는 것을 대립가설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연가설은 대립가설과 서로 반대되는 입장, 대립가설 또한 연가설과 반대되는 입장, 둘 중에 하나가 증명이 되면 다른 하나는 자, 기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형태, 이게 이제 연가설과 대립가설의 형태죠. 자, 연구자는 자신이 연구에서 증명하고 싶어하는 것을 대립가설로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보편적 가설이죠. 보편적 가설이라는 것은 뭐 언제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설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적 가설입니다. 가설이 적용되는 적어도 하나는 있는 그러한 것을 사실적 가설, 그죠? 가설이 이제 적용되는 경우가 하나 이상 있는 거죠. 이것을 사실적 가설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설들의 개념들을 살펴봤어요. 가설들은 어떻다라고 가설의 6가지 종류를 봤고요. 그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의의를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에 가설의 특성이에요. 가설은 자,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첫 번째가 검증될 수 있어야 가설이다. 검증되지 못한다면 가설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그
그다음에 가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가설 자체가 채택되거나 연구 조사를 통해서 채택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는데 채택과 기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가설은 변수를 구성해야 되고요. 그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야 합니다. 그죠? 자,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자, 소비자의 소득이 자동차의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는 미치고 있다라는 가설을 세웠다면 거기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기각되거나 채택됨으로써 그들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설의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해서 14가지의 평가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가설은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검증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이 간단하고 명료해야 한다. 그죠? 간단명. 가설이 막 복잡한 건 안 돼요. 심플해야 됩니다. 가설은 논리적으로 간결해야 한다. 그다음에 가설은 계량적인 형태를 취하거나 계량화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계량화라는 것은 수치화입니다. 수치화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가설은 연구자의 편견이 개입되지 않는 가치 중립적이어야 된다. 자, 대립가설을 내가 연구 목적으로 대립가설을 세웠으니까 대립가설이 채택이 되도록, 그죠? 연구자가 편견을 거기다 심으면 안 돼요. 그죠? 항상 중립적인 위치에서 연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가설의 검증 결과는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연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죠. 가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연구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자, 8번째로 가설은 구체적인 성질이어야 돼요. 그 뜻이 또한 명쾌해야 합니다. 가설에 포함되는 모든 변수들을 조작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동의반복적이어서는 안 된다. 가설이 동의반복이라는 건 뭐예요? 같은 의미의 가설들이 계속해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설은 동의반복적이어서는 안 된다. 자, 가설은 다른 가설 및 이론과의 연관성을 분명히 가져야 하고요. 자, 기존 이론에서 도출되거나 직접적인 관찰 또는 직관을 통해서 구성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변수들 간의 관계로 서술되어야 하고요. 자, 입증된 결과는 일반화가 가능되어야 합니다. 그죠? 가설을 세우고, 자, 가설을 채택하거나 기각하기 위해서 자,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이것을 연구 분석하고 이러한 과정 자체가 연구조사의 과정이잖아요. 그죠? 연구조사를 통해서, 과학적 조사를 통해서 자, 어떠한 내용이 검증이 되면 그게 일반화돼서 이론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설은 일반화가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설의 평가 기준 14가지도 자주 나온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문장이 가설이 될 수가 있느냐? 가설이 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자, 가설이 될 수 있는 문장은 종합적인 문장이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진실이거나 항상 거짓일 수 없습니다.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자, 문장이 바로 가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분석적 문장과 모순적 문장은 가설로서 부적합하다라고 했는데 분석적 문장은요, A이거나 A가 아니다예요. 나는 한국에 있거나 한국에 있지 않다. 이건 뭐예요? 한국에 있거나 한국에 있지 않다. 이건 항상 진실일 수밖에 없죠. 이 문장 자체는. 그래서 항상 진실인 문장은 가설이 될 수 없어요. 자, 모순적 문장도 한번 살펴보시면 A이면서 또한 A가 아니다? 나는 한국에 있으면서 또한 한국에 있지 않다? 어떻게 한국에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나라에 있을 수 있어요? 이건 항상 거짓일 수밖에 없죠. 이러한 문장 또한 부적절하다, 가설로서는. 그래서 그러면 어떠한 문장이어야 하느냐? 나는 한국에 있다 또는 한국에 없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한국에 있다는 한국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과 0 사이의 확률로서 존재하는 것, 이게 바로 가설이 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자, 다음에 변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변수의 개념을 살펴보시면 변수는 연구자의 관심이 대상이 되는 속성이에요. 그죠? 연구자가 자,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상의 속성을 바로 변수라고 했어요. 자, 하나의 개념을 대표하는 상징이고요.
자, 그러면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어요. 변수는 첫째, 상호 베타성을 가져야 된다. 자, 응답의 범주가 단 하나의 범주에만 속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자, 설문지를 돌리는데 남성과 여성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자, 그 성별이라는 변수에 대해서 응답자가 선택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때 남자를 선택할 거냐, 여자를 선택할 거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는 거. 이런 걸 바로 상호 베타성이라고 하죠. 자, 포괄성은 한 변수를 측정하려고 하면 변수 안에 모든 속성이 포함됐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력에 대해서 물을 때 여러분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했어요. 그랬더니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또는 대학원졸 이상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모든 범주가 다 들어있다라는 거죠. 나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중졸 이하에 해당이 되겠고요. 나는 석사 과정을 마치고 대학 과정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대학원졸 이상의 체크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응답자가 응답을 할 수 있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어야 변수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간결성입니다. 가급적이면 적은 변수로 좀 더 많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상호 베타성, 포괄성, 간결성이라는 이 세 가지 특성 중에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속성을 가지고 분류될 수 있어야 변수로서의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변수에는 어떤 변수가 있느냐 봤더니 첫째, 독립변수가 있습니다. 자, 독립변수라는 것은요,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예요. 그래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원인이 된다라고 해서 원인변수라고도 합니다. 자, 실험적 연구에서 연구자에 의해서 조작이 되는 변수죠. 연구자에 의해서 조작이 되는 변수. 종속변수는 독립변수에 예속되어 있다라고 해서 자, 결과변수라고도 하죠. 독립변수에 영향을 받는 변수에서 결과변수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변수의 종류들에서 세 번째 외생변수가 있습니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 다음에 외생변수죠. 가외변수 또는 잡음변수라고도 하는데요. 자, 실험변수가 아니면서 결과변수에 영향을 주는 일종의 독립변수와 비슷하고요. 최대한으로 그 영향이 제거되거나 상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실험 설계의 기본 요소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 외생변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매출은 소비자의 소득 수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으면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자동차가 잘 팔리고 소득 수준이 내려가면 자동차가 안 팔린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소득 수준 말고 다른 영향을 주는 변수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동차 매출에 소득 수준 말고 다른 영향을 주는 변수를 외생변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잡음 변수들은 모두 제거가 돼야 자, 실제로 소득 수준이 자동차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지 미치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험 설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외생변수를 제거해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3변수죠. 제3변수에는 9가지로 설명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매개변수입니다. 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요.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독립변수의 결과고요.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변수의 관계를 중간에서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매개변수, 개입변수라고 하고요. 자, 다음엔 조절변수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시키거나 악화시키는 변수예요. 그래서 위치상으로 보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중간이 아니라 주변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조절변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억제변수입니다. 자, 두 변수 간의 사실적 관계를 약화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그런 검정변수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왜곡변수가 있습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의 역할을 바꾸거나 정반대의 관계로 나타나게 하는 그런 변수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문법을 뒤틀리게 한다라고 해서 왜곡변수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행변수죠. 독립변수에 앞서면서 독립변수에 대해 유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수. 그죠? 그래서 앞에 있다라고 해서 선행변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선행변수. 자, 그 다음에 구성변수예요. 포괄적인 개념을 구성한다라고 해서 구성변수라고 하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학교의 구성원이야 학생, 선생님, 직원이라고 한다면 학교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구성하는 변수는 학생이 될 수도 있고 선생이 될 수도 있고 직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재적 변수 또는 허위 변수라고 하는데요.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변수. 이것을 외재적 변수. 자, 그 다음에 잠재 변수죠. 잠재 변수는 말 그대로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측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 교양 이런 것처럼 관찰이나 측정이 불가능한 변수예요. 그래서 인과관계 검정의 요인에 속하지 않습니다. 왜? 측정이 불가능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관찰 변수죠. 키, 몸무게처럼 직접적인 관찰이 가능한 변수를 관찰 변수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알아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론이죠.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 했어요. 이론이라는 건 뭐냐 했더니 이론은 검정 가능한 두 개 이상의 가설 또는 명제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논리적인 체계다라고 했죠. 논리적인 체계. 자, 과학적 증명을 통해서 그죠? 이게 반복적으로 과학적 증명이 가능해지고 과학적 조사를 통해서 과학적 증명이 가능해지고 이게 보편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게 바로 이론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검증 가능해야 된다. 그죠? 두 개 이상의 가설 또는 명제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논리적인 체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론은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념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론은 일반화된 규칙성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론이 할 수 있는 이론의 역할은요. 첫째, 연구의 범위와 방향을 제시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 논문이나 이런 걸 보면 논문의 처음에 연구의 범위와 연구 방향이라는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죠. 이게 이제 기존의 이론을 근거로 해서 연구의 방향과 범위를 제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는 개념화 및 사실을 분류할 수 있다. 그죠? 분류는 사회 복잡한 현상을 단순화하는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이러한 분류의 근간이 되는 게 바로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론을 통해서 구분을 하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요약입니다. 자, 사실로부터 보편적인 법칙을 끄집어내서 요약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론은. 자, 네 번째가 예측이죠. 앞으로 전개될 사실을 예측할 수 있다. 그죠? 이론을 가지고 기존의 이론을 통해서 자, 이론이 이러하니 미래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가능하고요. 자, 지식의 간격을 메워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론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요약하고 일반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하고 검증해야 할 부분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론의 역할은 크게 5가지로 설명이 되죠. 연구 범위 및 방향의 제시, 개념화 및 사실의 분류, 요약, 예측, 그 다음에 지식의 간격을 메워주는 역할을 한다. 자, 3강에서 학습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첫째,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념의 의의와 재개념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정의의 의의와 정의의 종류. 그래서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가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이라는 건 뭐냐? 사실의 의의를 봤고요. 네 번째, 가설의 의의, 가설의 종류를 봤어요. 가설의 종류에는 기술적, 관계적, 연구, 통계적, 보편적, 사실적 가설이 있고요. 통계적 가설에 연가설과 대립가설이 있다. 자, 연구자는 자신의 주장을 세우기 위해서 대립가설을 세운다라고 했고요. 자, 가설의 특성, 그 다음에 가설의 평가 기준 14가지, 그 다음에 가설이 될 수 있는 문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에 5번째로 변수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죠. 그래서 변수의 개념, 변수의 측정을 위한 요건으로 상호 배타성, 포괄성, 간결성, 그 다음에 이 3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이 포함이 돼야 되는 속성, 분류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자, 변수의 종류에는 독립변수, 종속변수, 외생변수, 그 다음에 제3변수 9가지로 매개, 조절, 억제, 왜곡, 선행, 구성, 외제, 잠재변수와 관찰변수에 대해서 그 개념들을, 그죠? 그 의의들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론입니다. 이론의 의의와 이론의 역할. 그래서 연구 문제, 연구 범위 및 연구 방향, 그 다음에 개념화 및 사실 분류, 요약, 예측, 지식의 간격을 메워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강의 내용을 모두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